배에서 내린 정수는 낯선 섬의 부두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저기 벤치에서 좀 쉬세요. 짐 좀 챙기고 금방 올게요. 민수가 말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그때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이상했다. 고개를 드는 순간 민수와 서연이 탄 배가 부두를 떠나고 있었다. 저기, 민수야, 서연아. 정순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하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다. 점점 빠르게 멀어져만 갔다. 정수는 부두 끝에서 손을 흔들었지만 배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파도 소리만 들리는 텅 빈 섬.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로 버려진 거구나.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 그곳에 이정순이 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손은 여전히 단단했죠. 남편 영철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밤마다 옆자리가 너무 차가워서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익숙해졌죠. 아침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텃밭에 나가 상추를 뜯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도 정수는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어요.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했지만 몸을 움직이면 금세 따뜻해졌습니다. 고추를 따고 배추를 살피며 정수는 혼잣말을 했죠. 올해 김장은 좀 적게 해야겠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 예전엔 남편과 함께 김장을 20포기도 넘게 했는데 이제는 5포기면 충분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가끔 찾아와 김치를 한 통씩 가져가긴 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민수는 정순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정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 영철이도 살아생전 늘 말했어요. 우리 민수는 정말 잘 됐어.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정수는 아들에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데 늙은 어머니가 뭘 바라겠어요. 그저 건강하게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서연은 좀 달랐어요. 민수가 서연을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얀 여자였죠.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정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눈빛이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정수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잘 부탁한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고 두 사람은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 가끔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수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참 밝았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죠. 어머, 서연아.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요즘 민수 오빠가 일이 좀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서연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괜찮다고 바쁜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죠. 그런데 서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단풍이 정말 예쁘게 물들었다던데 오랜만에 좋은데 모시고 싶어서요. 정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하다니요. 그래, 그럼 좋지. 나야 언제든지 괜찮아.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기분이 좋았습니다. 텃밭에서 일을 하면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주말이 다가오자 정수는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옷장을 뒤져 제일 괜찮은 외출복을 꺼냈어요. 남편 영철이와 함께 산에 갔을 때 입던 등산복이었죠. 세탁을 하고 다림질까지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영감, 우리 아들이 효자지? 며느리도 참 괜찮은 것 같아. 정수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와 서연이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어머니, 민수가 차에서 내려 정순을 안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죠.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진 곳 가실 거예요. 요즘 소문난 단풍 명소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차에 타자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어요. 정수는 뒷좌석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죠. 동네 슈퍼, 작은 교회, 버스 정류장. 정수는 그 풍경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수가 룸미러로 정순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쉬세요. 좀 멀어요. 그래, 알았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죠. 서연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너희끼리 편하게 가거라. 정수는 손을 저었어요. 서연은 다시 앞을 보며 민수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수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부부끼리 할 얘기가 있겠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정수는 창밖의 단풍을 보며 생각했죠. 참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는구나. 남편과 함께 다녔던 산들이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그때는 두 다리가 튼튼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멀리 나가기가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들 며느리가 데려가 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죠. 정수는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은 온통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참 예쁘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다시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요. 거기 정말 예쁘대요. 그래, 기대되는구나.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지 못했어요. 서연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획을, 민수의 굳어진 표정이 의미하는 것을, 그리고 이 여행이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정수는 여전히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식당도 보이고 주유소도 지나쳤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산길로 접어든 지 1시간은 좋게 넘은 것 같았거든요. 민수야, 우리 어디 가는 거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룸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대답했죠.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여기가 좀 외진 곳이긴 한데 그래서 더 조용하고 좋대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정수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으니까요. 서연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려진 곳은 안 가잖아요. 이런 숨은 명소가 진짜 좋은 거래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은 그런가 보구나. 나야 뭐 어디든 좋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주변에 차도 안 보이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길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도로가 시작됐죠.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정순의 몸도 함께 흔들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괜찮아. 정수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대답했죠.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단풍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빨강, 노랑, 주황이 뒤섞여 마치 그림 같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정수는 다시 물었어요. 여기 정말 유명한 곳 맞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네. 서연이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람 없이 조용하게 구경할 수 있잖아요. 요즘 비밀 명소는 다 이래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정수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죠. 한참을 더 달리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바다네. 우리 바다에 가는 거였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섬에 있는 단풍 명소래요. 배 타고 들어가야 해요. 섬이라는 말에 정수는 조금 긴장했어요. 배를 타본 지도 오래됐거든요. 배, 멀미는 안 하겠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금방이에요. 서연이 안심시켰습니다. 작은 부두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낡은 대합실 하나와 작은 매표소만 있었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수가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배 시간 알아볼게요. 정순도 차에서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정수는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둘러봤죠. 부두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 멀리 섬이 하나 보였는데 꽤 멀어 보였죠. 정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긴 너무 외진 것 같은데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 괜찮겠죠.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배가 30분 후에 온대요. 저기 벤치에서 좀 쉬시죠. 정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벤치였는데 페인트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서연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지 않아요? 그래, 조용하긴 하구나. 정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민수는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서연은 부두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수는 그저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부두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어요. 바람도 더 세졌습니다. 정수는 추워서 몸을 웅크렸어요. 드디어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어요. 민수가 일어나며 말했죠. 어머니, 배 왔어요. 탑시다. 정수는 일어나 배로 걸어갔습니다. 배는 생각보다 낡았어요.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밧줄을 묶고 있었죠. 여기 손님들? 네, 섬 가려고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배에 올라타자 흔들거렸어요.
정수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자리를 안내했죠. 정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바다는 잔잔했지만 배는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수는 속이 조금 메스꺼웠어요. 눈을 감고 참았죠. 곧 도착하겠지. 민수와 서연은 서로 말없이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섬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했지만 건물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여기 정말 관광지 맞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죠. 배가 작은 부두에 닿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내려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조심하세요, 어머니. 정수는 민수의 손을 잡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섬의 공기는 더 차갑고 습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은커녕 표지판 하나 없었죠. 여기가 그 명소니? 정순이 물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정말 예쁜 곳이 있대요. 민수가 차에서 짐을 내리기 시작했죠. 카메라와 가방 몇 개였어요. 어머니, 저기 벤치에서 좀 쉬세요. 금방 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부두 옆 벤치에 앉았어요. 나무로 만든 벤치는 여기도 낡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은 짐을 들고 어디론가 가더니 배 쪽으로 갔어요. 정수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배의 엔진 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고 있었어요. 저기. 정순이 소리쳤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서연의 모습이 배 위에 보였어요. 두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정수는 달려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배는 빠르게 멀어졌어요. 민수야, 서연아. 정순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배는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죠.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위는 고요했어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죠. 정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건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이 외딴 섬에 버려졌다는 것을요. 정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배가 사라진 수평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지? 천천히 현실이 다가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 섬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야.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었지만 바다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가방을 뒤졌어요. 사탕 몇 개와 손수건,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물도 없었죠. 정수는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섬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없어요? 사람 없어요? 정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수는 부두에서 조금 떨어진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고 숲은 어두웠어요. 한참을 걷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창고였죠.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여기 누구 계세요?
정순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핸드폰 불빛을 켰어요. 낡은 그물과 부표, 녹슨 연장들이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비를 피할 곳은 있었어요. 다시 부두로 돌아왔지만 바다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수평선에 닿아 있었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권역 외라는 표시만 떴습니다. 정수는 이리저리 걸어 다녔지만 어디에도 신호는 없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섬을 덮었고 바람은 더 차갑게 불었어요. 정수는 떨리는 다리로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에 혼자 있다는 게 무섭였어요. 창고 안은 더 어두웠습니다. 정수는 구석에 앉아 낡은 담요를 덮었어요. 담요는 축축하고 냄새가 났지만 안 덮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민수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니?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정수는 어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잘 살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던 아들이었죠.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정수는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을 외딴 섬에 버리고 갔습니다. 정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이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요. 서연의 환한 미소.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가요.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의 굳은 표정도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바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배신감이 정순을 괴롭혔죠. 영감, 이거 봐. 우리 아들이 이러는데 어떡하면 좋아?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화를 냈겠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없었어요. 정수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바람이 창고 문을 흔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수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어요. 아껴 써야 했습니다. 정수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슬픔이 조금씩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분노, 자신을 이렇게 버린 것에 대한 분노.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이렇게 끝내진 않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만약 여기서 나간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거예요. 정순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빛이었죠. 눈물은 이미 멈췄어요. 이제 울지 않을 겁니다. 슬퍼하지도 않을 거예요. 정수는 담요를 꽉 붙잡고 버텼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었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웠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너희가 날 버렸지만 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돌아갈 거야. 너희가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정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는 단단했어요. 정수는 담요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고 틈새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뻐근했고 목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담요를 걷어내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버티고서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죠.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정수는 부두로 걸어갔어요. 혹시 배가 와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파도만 조용히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을 구해야 해. 정수는 중얼거렸어요. 입안이 너무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수는 섬을 다시 둘러보기로 했어요. 어딘가에 샘이나 계곡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낮에 보니 조금 달랐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비쳤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었어요. 귀를 기울이며 물소리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바위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어요. 차갑고 시원했습니다. 살았다.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물을 실컷 마시고 얼굴도 씻었습니다.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에 열매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산딸기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따서 입에 넣었죠. 새콤달콤한 맛이 났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배를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 산딸기를 더 담았어요. 창고로 돌아가는 길에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계곡 위치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내일도 여기 와야 할 테니까요.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정수는 담요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밖에 널었어요. 그리고 창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그물을 한쪽으로 치우고 바닥에 쓰레기를 쓸어냈어요. 적어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다시 부두로 나갔어요. 배가 오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다시 신호를 확인했지만 역시 없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째였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민수와 서연이 정말로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어젯밤 충분히 울었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어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돌아가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정수는 창고로 돌아가 담요를 다시 깔았어요. 주머니에서 산딸기를 꺼내 몇 개 먹었습니다. 배고픔이 조금 가셨지만 여전히 허전했어요. 정수는 담요를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정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싶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는 외딴 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고 창고가 흔들렸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날 버린 거지? 정수는 생각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신이 짐이 되어서였을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뭔가가 떠올랐어요. 몇 달 전 민수가 전화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요. 저희가 집을 좀 옮기려고 하는데 민수는 말끝을 흐렸었죠. 정수는 그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집 걱정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민수는 그날 유독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죠. 혹시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 정수는 중얼거렸어요. 남편 영철이와 함께 30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정순 명의로 되어 있었죠. 혹시 집을 노린 걸까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죽으면 아들이 집을 상속받을 테니까요. 설마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일 거라는 것을요. 정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더 큰 분노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돈 때문에 버렸다니요. 30년을 키운 아들이 집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니요. 정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정수는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꼭 살아남아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사흘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다시 계곡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고 산딸기를 더 땄습니다. 그리고 창고로 돌아와 부두를 바라봤죠.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배가 올 거야. 아니면 누군가 날 찾을 거야. 정수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이 정순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나흘째, 닷새째가 지났습니다. 정수는 점점 지쳐갔어요. 몸무게도 빠지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계곡에 가서 물을 마시고 산딸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두에 나가 배를 기다렸죠.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야 돌아가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요. 정수는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 끝까지 버텨.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부두에 앉아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산딸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배는 계속 고팠고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끝인가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죽는 건가요?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순찰선이었습니다. 흰색 배에 파란 줄이 그어져 있었죠.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정수는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손을 흔들며 일어섰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순찰선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순찰선이 부두에 닿았습니다. 해양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어요. 여기서 뭐 하셨어요? 얼마나 계셨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일주일 아들이랑 며느리가 날 여기 두고 갔어요. 정수는 힘없이 말했죠. 경찰관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두고 갔다고요? 내 단풍 구경 간다더니 날 여기 버렸어요.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셔야겠습니다. 배에 타세요. 정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경찰관이 부축해야 했어요. 배가 출발하자 정수는 섬을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옥 같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살아서 떠나는 거예요. 배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정수는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어요. 경찰관이 물과 빵을 줬습니다. 정수는 조금씩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구급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수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수를 돌봤어요. 탈수증이 심하네요. 영양실조도 있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정수는 병실로 옮겨졌어요. 깨끗한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침대에 누운 거예요. 따뜻한 이불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쟀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침 식사하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정수는 죽을 먹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정수는 무심코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정수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서연은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실종된 시어머니를 찾아달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떴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행 중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풍 구경 갔다가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저희가 미칠 것 같아요. 정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자신을 섬에 버린 건 서연과 민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서연은 걱정하는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실종되셨나요? 일주일 전이요. 저희가 계속 찾고 있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어머니 제발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거짓말쟁이가요. 저 뻔뻔한 얼굴을 보세요. 자신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이에요. 정수는 텔레비전을 끌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끝까지 봐야 했어요. 민수도 화면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들도 똑같네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버린 주제에 지금 와서 걱정하는 척이에요. 정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는 다른 소식으로 넘어갔어요. 정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거짓말 저 애들이 나를 버렸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경찰이 왔어요. 이야기 좀 나누시겠어요?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정순을 구조한 해양경찰관과 형사 1명이었어요. 할머니, 어제는 너무 힘드셔서 제대로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리죠. 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서연이 전화로 단풍 구경을 제안한 것, 외딴 섬으로 간 것, 배를 타고 섬에 도착한 것,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두고 떠난 것까지요. 형사는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 일부러 할머니를 섬에 두고 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생각이 아니라 확실해요. 저들이 날 버린 거예요.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할머니를 찾는다고 했던데요. 형사가 물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애는 거짓말쟁이에요. 날 버려놓고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형사는 정순을 바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할머니 집 등기부등본도 확인해 보고요. 고맙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관들이 나가고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민수야, 서연아. 너희가 날 버렸지만 난 살아 돌아왔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사흘 후 정수는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어요.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강원도로 가주세요. 정수는 주소를 불렀어요. 자신의 집 주소였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했던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은 그대로 있었어요. 텃밭도 그대로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하게요. 정순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들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봐도 마찬가지였죠. 정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집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정순에서 서연으로요.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순이 섬에 버려지기 일주일 전이었죠. 서류에는 정순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더 살펴보니 민수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증일나네요. 정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계획한 거였구나.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집을 빼앗으려고 계획한 거예요. 등기를 먼저 바꾸고 정순을 섬에 버린 겁니다. 만약 정순이 섬에서 죽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집을 차지할 수 있었겠죠. 정순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제 내 아들은 없어.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어요. 이제부터는 저기야. 정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집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사진첩을 찾았어요. 남편 영철이와 찍은 사진,
어린 민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사진첩을 들고 나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순을 봤습니다. 어머, 정순 씨, 살아계셨어요? 네, 살아 돌아왔어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다니던데 연락 안 하셨어요? 곧 할 거예요. 정수는 짧게 대답하고 걸어갔어요. 정수는 동네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소였지만 믿을 만한 변호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젊은 변호사가 정순을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어요. 섬에 버려진 일, 집 명의가 바뀐 일,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죠. 그리고 유기죄도 해당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나요? 정순이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전 이 서류에 서명한 적 없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봤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섬에서 구조된 기록도 필요합니다. 해양경찰에 기록이 있을 거예요. 병원 기록도요. 정수는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변호사가 말했죠. 정수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민수 며느리의 소셜미디어를 찾았습니다. 서연의 계정을 열었어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수는 날짜를 확인하며 스크롤을 내렸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웃으며 찍은 셀카였어요. 날짜를 보니 정순이 섬에 버려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시간도 오후였어요. 정순을 두고 떠난 직후였죠. 정순은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증거였어요. 서연의 표정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웃고 있었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섬에 두고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정수는 사진을 더 찾았습니다. 그날 올라온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어요. 식당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을 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정수는 모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보냈어요. 증거 더 찾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정수는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 누웠어요. 자신의 집인데 낯설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서연아.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날 죽이려 했지만 난 살아남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거야. 너희가 한 짓을 세상이 알게 할 거야. 정순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더 이상 슬픈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바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필적 감정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수는 대답했어요. 정수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인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끝까지 해낼 거야.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정수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정순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모았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서명은 위조였어요. 해양경찰 기록도 확보했고 병원 진단서도 받았습니다. 서연의 소셜미디어 사진들도 모두 출력했죠. 이제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정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정수는 민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생일 파티 초대장이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정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정수는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토요일 오후 2시예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정수는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해 준 거였어요. 며칠 전 민수와 통화할 때 녹음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 서류들도 챙겼어요. 파티장은 서울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수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갔어요.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이었죠. 몇몇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어요. 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들이 가득했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연이 정순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은 달려와 정순을 안았습니다. 네, 왔구나.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내 며느리 생일인데 와야지. 정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순을 쳐다봤어요. 저분이 실종됐던 어머니세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네, 맞아요. 무사히 찾으셨대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죠.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촛불을 켰어요. 사람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촛불을 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특히 우리 시어머니께서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한 달 전에 실종되셔서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히 돌아오셔서 감사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정순에게 집중됐어요. 서연아, 정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할 말이 있구나.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웃으며 물었어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말이야. 정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웃던 내 얼굴 아직도 생생하구나.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잘라. 거짓말하지 마. 정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어. 내가 내 집을 빼앗으려고 서명을 위조한 것.
그리고 나를 섬에 버린 것. 정수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섬에 버렸다고요?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정수는 차갑게 웃었어요. 정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래? 정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잖아. 집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해. 파티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이건 변명하지 마. 정순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섬에 버렸어. 일주일 동안 나는 거기서 죽을 뻔했어.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곳에서 말이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고 다야?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잠깐이었어요. 잠깐? 정수는 웃었어요. 일주일이 잠깐이야? 내가 거기서 죽었으면 너희는 편하게 집을 차지했겠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에 버렸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정수는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소용없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 너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 정수는 돌아서서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연의 비명소리도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도 멀어졌어요. 레스토랑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해냈어요. 진실을 밝혔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변호사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길 겁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영감 봤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싸웠어.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정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2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정수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판사 앞에는 서연과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민수도 많이 여윈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등본, 해양경찰 구조기록, 병원 진단서,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피고인 서연은 시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하여 부동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민수와 함께 피해자를 외딴 섬에 유기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잠깐 실수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계획적인 범죄로 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서연에게 사기죄 및 유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민수에게는 유기죄 방조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정수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정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건 쉬워.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정순을 봤어요. 나는 내가 변하길 바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사람답게 살길 바라.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 발로 서야 해. 민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 정수는 민수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집은 다시 정순 명의로 돌아왔어요.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집의 냄새였습니다. 정수는 남편 영철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영감, 다 끝났어. 힘들었지만 해냈어.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도 따라 웃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호미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정순의 일상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죠. 일주일 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정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잘랐고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정수는 문을 열어줬어요. 민수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반성하고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도 감옥에서 반성하고 있대요. 편지가 왔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다시는 같은 실수하지 말고.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할게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될게요. 민수가 돌아가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상처를 받아도 아파도 다시 자라나는 게 생명이었습니다. 정순도 그랬어요. 정수는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추를 따며 생각했어요. 나도 다시 자라고 있구나. 섬에서의 일주일, 법정에서의 싸움, 모든 게 정순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감, 나 잘 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정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의 단풍은 여전히 붉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쓰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계절이 바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구나.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였다는 걸. 현관문을 열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정순의 눈빛은 맑고 밝았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직 평화만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순이 원하던 거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낸 삶이었어요. 정수는 창밖의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떨어져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아날 테니까요. 정순도 그랬어요.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